자, 점심 전에 함께하는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점심시간 전에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산업계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서 점심시간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런치 토크에서는요. 중국 차가 쫓아온다라는 이야기로 좀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중국 차 타고 싶습니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딜레이가 있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좀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차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중국 차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또 현대 기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 차와 경쟁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중국 차가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런치 토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불만 나는 리포트 오늘 또 변영희 대표님과 함께 하시죠. 현대오토에버, 삼성 SDI, 대한항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원전, 전력설비, 그리고 음식료. 오늘 또 전력설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도 불을 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략주까지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차 먼저 포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런치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차가 쫓아온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래 중국이랑 우리가 자동차에서 경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산업 이야기가 있을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우리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전기차 타시는지요? 아직은 기름차입니다. 아직은 안 탑니다.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닙니다. BMW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 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대륙의 실수라는 밈이 있잖아요. 샤오미의 보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청소기나 뭐 등등등. 근데 중국 차도 대륙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올라왔습니까? 일단 이게 중국 차 앞에 기름차냐 전기차냐에 따라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차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겠다라고 하면 이제 목숨은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중국 차가 따라오는 것인지 중국 차가 리드하는 것인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도 한번 중국에 가면 쇼핑몰 이런 데서 그냥 휴대폰처럼 전시를 하고 있어요. 다 앉아보고 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차는 차지만 뭐 내연기관하고 또 다른 기술이다 보니까 중국이 아예 리드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박종훈 팀장님 네.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고 중국도 전기차 기준으로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비아디도 있고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리전차. 판매량 부분에서 테슬라랑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지금 사실 누적 판매량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비아디가 생산량이 워낙 많고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이 내수 시장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내수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생산량과 인도량 자체는 사실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예, 넘어섰고 그 부분이 다시 테슬라가 압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말 왜냐면 정말 물량 공세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누적 그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화면 한번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를 보게 되면 테슬라를 앞지른 비아디라고 제가 뭐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요. 네. 사실 과거에 이 비아디에 대한 뭐 기술력, 앞서서 말씀해 주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가격적인 이야기 또 중국의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비아디를 급상승, 그러니까 이 인도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월등하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뭐 내수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치더라도 그럼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유럽도 관세를 적용을 했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오면 관세 적용할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타국,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세적인 이슈는 아마 이번 미국 대선도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비아디의 엄청나게 물량 공세 또는 가격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최근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업황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싼 맛에 대량 생산해서 그냥 가성비로 쓰는 거다라는 게 우리의 인식인데 그랬죠. 사실 전기차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 산업계에 굉장히 미드기업이죠. 큰 네. 재편이 있는 게 사실인 거다. 저도 뭐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 비아디 말씀 주셨는데 좀 전 긴 환경에 보여드리면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의 국가별입니다. 야. 뭐 사실 중국의 성장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거의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다른 지역들도 늘어는 나고 있지만 중국의 이제 증가량이 너무 늘기 때문에 다 그래프가 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나눠 보면 물론 이번 1분기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였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비아디고 그리고 국가로 보면 역시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 겁니다. 근데 이제 비아디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여기 배터리 회사였잖아요.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제 차를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를 조달해야 되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 압도적인 거 특히 이제 한때는 LFP 배터리를 가지고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지 굉장히 뭐 저렴한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싼 게 최고잖아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LG 에너지전도 처음으로 LFP 뭐 수주를 받고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비아디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한 2종의 차량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좀 장난감 같이 생겼고요. 네. 예, 너무 중국차 같습니다. 어떤 게요? 너무 눈에 띄어요. 중국차가 너무 중국차 같다? 그 왠지 좀 중국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벤츠도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말 써도 되지만 짱츠라는 말도 있고 짱츠? 예, 네. 약간, 이게 약간 뭐예요? 중국스러움이 비방용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스러움이 중치라 그러죠, 많이 중치. 이렇게, 예. 그러니까 벤츠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아, 중치. 벤츠의 내부 그렇죠. 인테리어나 외부도 그렇고 앰비언트나 중국 분들이 그걸 좋아하실 짱치라- 만한 짱치라고 하시는 건데 아,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제 투자자들 중치, 사이에서 짱치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어쨌든 그런 고급차도 굉장히 중국화, 중국스러움이 많이 근데 묻어나게 비아디는 됐다. 다른 뭐 길리나 이런 데보다 더 중국스러워요. 아.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알겠습니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게 구매력을 당기는 차는 아니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 네. 싸면은 그거 그냥 그렇죠. 밀어붙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전기차가 2,7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가격으로 이제 비아디가 한 1,9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가격이 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면 유지비도 저렴하고 차량 가격도 저렴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도 이제 절반은 중국 거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 이제 한 절반 80% 넘어갔죠. 는 중국. 예. 예. 이건 그러다 뭐, 보면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랑 비등비등할 만큼 전기차 기준으로는 중국이 물량 공세를 쫙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사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겐조님께서 애드립으로 중국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렇게 랩 아시죠? 몰라요. 지금 전 부조실에서 약간 야유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약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네. 중국차에 대한 그런 감성 혹은 느낌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그런 체감 가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게 일단은 제 차가 없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이제 주변 친구들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취약하다? 기온에도 취약하다. 취약하고 약간 뭐 충전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인기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긴 하다. 자연을 위한 뭔가 그런 자동차? 이런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친환경 느낌으로는 중국이든 네. 뭐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거에 매력이 있는 거고 중국 차는 그래도 조금은 그렇다라는 느낌은 아직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뭐 성장률이나 네. 혹은 느끼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화면 뭐 제가 또 뭐 몇 가지 오늘 정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다할수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네. 저도 머리가 아픈데 일단 지금 비아디 글로벌 매출의 급증이 사실 과거의 이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가가 사실 시장에서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또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뭐 국내 증시를 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내 전기차 시장 또 2차 전지의 캐즘 현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이런 성장률 자체가 좀 꺾인 부분이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1분기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테슬라 주가 보시는 분들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의 2002년 월드컵 수준으로 보고 네. 계시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급상승을 보이는 부분도 인도량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의 글로벌 매출 급증도 지금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물론 최근에 또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보이는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이브리드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인데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별로 한번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정말 이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비아디가 그 인도량에 대해서 절대치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민트 색깔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세 개의 시장 자체가 중국차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중국에 대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별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모델별로 보게 되면 지금 1위부터 1위, 2위, 4위, 6위, 7위가 비아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여기에서 요 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차고요. 3위로 기록되고 있는 모델 Y가 지금 3위, 지금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모델별로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아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업황 자체가 다시 개선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자료가 이제 2024년 5월이나 보니까요. 네. 월별로 뭐 약간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월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결국 내수 시장에서 물량으로 때려박으니까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수출까지 더해서 상품성 높여서 수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보면 될 것 시청자분들 같습니다.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내수 시장을 크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기차를 좋아하는지 그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전기차를 탈 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충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때문은 아닌데 중국은 특이하게 일단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를 받는 거지 네. 주차장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주차장을 따로 분양받아야 돼요. 번호판도 따로 분양. 예, 그러니까 번호판도 차를 살 때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부족하면 이제 이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아파트를 살 돈이 없으면 이제 주차장만 사가지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 전용 칸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거기다가 충전 시설을 무료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00% 집밥이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인프라가 정확하게 갖춰져 그렇죠. 있네요. 우리가 테슬라를 사면 뭐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와서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해주니까 우리보다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배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 중국이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미는 산업은 마진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마진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을 잠식까지 들어가는데 그 제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둘 다 에너지예요. 둘 다 에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원유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점을 내려갔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 중국은 지금 저 위로 에너지 올라가죠. 수입이 엄청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 에너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국가가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안전해졌잖아요. 러시아는 뭐 어쨌든 기름 파는 나라니까 원래 많은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에너지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중국도 에너지에 관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원유 수입 의존도도 높은데 원유가 들어오는 길 자체도 미 해군이 다 막고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럼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없는 원유를 할 수 없으니까 신재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태양광이고 그게 배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존망이 걸렸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행사를 해서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 화면 좀 띄워주시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서 미국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걸 받은 것보다 지금 보조금이 없는 중국산 패널이 더 쌉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주는 거랑 중국에서 그냥 배터리 그냥 나가는 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다. 태양광 패널을 할 때 미국에서 미국 거를 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요. 아.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깎아주는데 그거보다도 중국 거 보조금 없이 사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판 테무 알리 그런 시인. 것이죠. 그렇죠. 알테시 같은. 우리도 한때 엄청나게 태양광 투자 많이 했잖아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거의 역마진으로 파니까 그냥 싼 거 사가지고 발전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네요. 그 사실 유럽- 이게 에너지 패권 문제입니다. 예, 유럽에 주택가 펜스 있잖아, 펜스. 네네. 이렇게 주택가 이렇게 치우는 거. 네네. 이거를 나무 대신에 태양광 패널로 진짜요? 진짜로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이렇게 하우스마다 물론 울타리?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일부 전력을 또 뭐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 펜스 대신에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짓는 유럽의 집들이 그리고 사진에 팁을 찍혀가지고 하나 더 드리면 예. 진짜 우리 뭐 신기하다. 빌라나 이런 거 가건물 했을 때 이제 적발돼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면 네. 이제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쵸. 철거를 안 하면. 근데 뚜껑을 태양광으로 씌우면 또 허가를 내줍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줄 정도였죠. 그래 국가 정책 자체가 엄청 빵빵하게 지원이 일단 되는 당시에는 부분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분위기,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친환경을 가야 되는데 태양광이 이제 가장 저렴하니까. 근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거의 잠식을 했죠. 그래서 유럽이 10년 전에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좀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관세를 안 매겼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서 태양광은 이제 사실상 산업이 고사였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기차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라고 해서 이번에 최대 47%까지 관세를 좀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한 게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네. 근데 독일은 중국이 또 차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얘기가 복잡해서 두 나라가 지금 마지막까지 싸우고는 있습니다. 네, 싸우고는 있는데 뭐 미국은 100% 때렸는데 유럽은 47%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100%든 1000%든 사실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그냥 멕시코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을 찾고 있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은 그 길도 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거죠.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관세를 적당하게 할 테니까 공장을 유럽에다 지어라. 예, 그게 그러니까 합작을 해서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비아디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유럽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한 관세니까 터키에다가 만들어진 중국 전기차라면 관세가 안 붙는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우회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고 이게 뭐 공장이 증설되는 데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알겠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수습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궁금한 게 계속 네. 있었어요. 사실 좀 중국차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이미지지만 믿을만한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막 급발진하면 어떡해요? 네. 안 멈추면 어떡해요? 근데 급발진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가도 다 이제 온갖 차들이 다 질문 하고 잘못했어요. 있어가지고, 예. 질문 잘못했어. 네네. 사실 그나저나 뭐 근데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도 근데 의문을 가질 네. 만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이번에 뭐 샤오미에서 저렴한 차가 나왔는데 네. 그 새 차를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좀 따뜻한 물에 온수 이제 세차를 했더니 차가 쉽게 말해 울어버렸다. 뭐 페인트. 그래도 그거 아니, 뭐 아닙니까? 차가 어떻게 웁니까? 근데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차가 저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영상 이쪽으로 뜨거운 들어요? 물을 했더니 이게 마치 오징어처럼? 예, 오징어 껍질 벗겨지듯이 에헤이. 틱톡 어떤 한번 전기차라고요? 검색해 보세요. 테슬라? 비아디 비아디. 샤오미 거. 샤오미 샤오미. SE7. 예, 예. 아, 샤오미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테슬라도 처음 나왔을 때 뭐 단차 안 맞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그 맛에 타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극이 감성이라고 하긴 네네네. 하는데 근데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졌죠. 너무 또 바르면 또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죠. 약간은 벌려놓다. 그게 약간 수제버거, 수제자동차 네, 이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이제 중국의 단차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단차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테슬라는 양반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예 문이 안 닫히고 네, 네, 사실 바퀴가 빠지거나. 전기차는 네. 모터 아니면은 배터리잖아요. 그 네. 외에는 다 이제 껍데기라고 그렇죠. 아, 네. 자율주행 같은 건 소프트웨어적인 걸 빼면 그러면 중국도 사실 중국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절반의 공장이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이폰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도 LFP 쓰는 것들은 다 상하이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은 이제 싼 값에 쓴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일부러 뭐 2억짜리 이런 게 고가로 우리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굳이 저가 전략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케팅 전략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래서 믿을 이제 수 있을까? 네, 믿을 수 있을까? 상품성이 기술력이 무엇이냐? 이제 네,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근데 있는가? 우리 시장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는 조금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예, 근데 이제 배터리 자체가 지금 뭐 CATL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배터리의 기술력 자체가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차 내에 있는 배터리의 그 전기차용 배터리 자체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고 주행 거리나 여러 가지 발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부분이 지금 CATL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여러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차가 사실 과거에 그런 우리가 정말 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좀 고장이 잘 나는 뭐 이러한 부분보다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시선을 조금 바꿔서 사실 전기차가 처음에 각광을 받았던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그렇죠. 했습니다. 혼자 자동차가 혼자 움직여서 내가 목적지만 찍으면 거길 가. 라고 일론 머스크가 뽐뿌질을 열심히 했고 그게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어쨌든 뭐 로보택시도 되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중국 차를 미국에서 파는 거, 미국의 그런 전기차를 중국에다 파는 거, 이게 안보 이슈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데이터를 쌓는 그렇죠. 거고 AI로 학습을 하는 거고 도로와 지형에 대한 학습을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 차가 국내 출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안보 관점에서는 이슈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팀장님? 뭐 일단 안보 이슈는 사실 중국의 내에서의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 가게 되면서 사실 지난 4, 5년 동안에 모아왔던 데이터를 전혀 쓸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중국 자체가. 네. 특히 상하이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조금은 쓸 수 있게끔 상하이에서 약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로보택시랑 같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도 있겠지만은 그 당국의 어떤 정치적인 뭐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느냐.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러한 뭐 안보 이슈가 만약 발생된다면
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를 할 거며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여러 국가 간의 여러 외교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선생님은 어떠세요? 중국 전기차가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규제가 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을 각각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곳이라서 지금 거기서 수집되는 테슬라 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것 같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기아차가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좀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열기에는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좀 파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케이. 한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이제 들어올 거다 네, 주로 그렇게 얘기가 상용차 나오고 위주로 있는데 많이 했죠. 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크진 않습니다. 중국에는 1년에 전기차 한 1,0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네. 한국은 한 15만 대 정도라고 15만 해서 대. 그냥 하나의 작은 매장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게 힘을 안 써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게 글로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길거리에 일단은 중국 전기차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 BYD가 들어와서 한 2개 정도로 연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런 거를 하기는 좀 힘든 한국 시장 특유의 정서는 있겠지만 이미 뭐 버스나 상용차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겠죠. 지금 보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뒤늦게 나온 차들 보조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또 준비되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들이 많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BYD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국 차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벗겨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좀 거의 받아들이는 환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저 개인적인 생각. 진짜 네. 개인적인 네. 생각. 저는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중국 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왜, 동의합니다. 네, 왜 그러냐? 이름이 바다표범이야. 바다표범이요? 바다표범. 그게 뭐예요? 이름 자체가 왜요? 실라이언이에요. 씨라이언? 모델 이름이 야, 어떤 게요? 너 뭐 타고 다니니? 나 바다표범 타고 다녀. 오. 이거 웃기잖아. 멋있는데? 멋있어요? 바다표범 타고 다니고 싶은데. 물개 타고 다녀. 네,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럼 사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안 살 이미지. 거다. 물론 모델명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국내 정서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교체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는 예. 동의하는 게 전 세계에서 예. E 클래스 최근 몇 년 동안 E 클래스 벤츠 E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많이 자동차가 팔리죠. 주는 이미지, 자동차가 그렇죠. 주는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비자가 많이 부여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가성비나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탄다라는 샤오미 전기차를 탄다라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또 알 수 없다는 게 또 시장의 그렇죠. 흐름인 것이죠. 또 시장은 그렇죠. 네, 일단 뭐 휴대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화웨이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삼성전자라는 뭐 거대한 게 있기 때문인데 이게 요즘 소비 트렌드가 실속파로 가기 시작한다면 특히 차값이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유지비도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이밍도 말씀 주셨는데 네이밍 바꾸면 되죠. 뭐 네. 아이 차닉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이 차닉? 나는 중국 차다 뭐. 차이니즈의 차. 예, 뭐 그렇게 아이 갈 차닉?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차이오닉. 예, 어쩌다가 한두 개는 대륙의 실수처럼 모델 한두 개가 좀 선호를 받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쁜데 얘는 괜찮아. 얘는 특히 이제 이번에 캐스퍼가 굉장히 작은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대중화를 선언하잖아요. 근데 캐스퍼 EV. 그렇죠. 근데 중국 BYD가 약간 그런 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차에 대해서 그 자기 명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지 뭐 독삼사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그냥 모빌리티고 그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휴대폰처럼 이렇게 디지털적인 베네핏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긍정 편향이라고 봅니다. 돈쌤 그럼 샤오미 SU7 샤오미 전기차 사실 겁니까? 가족을 다 태우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말이 길어지네. 일단은 끝났어. 한겨울이 예. 너무 추워요. 한겨울에 또 춥다고. 네. 너무 추워. 그래서 부산 철원 가면 마이너스 40도예요. 본가가 부산이라서 네. 한 방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부산이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시내용으로는 네. 가능할지 몰라도 네. 패밀리로는 이제 메인은 안 돼도 서브는 되겠다. 본인은 안 사겠지만 잘 팔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일단- 본가가 서울이신 분들은 해볼 만하지 예, 않을까. 5단어 이상 되면요 부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냥 안 예. 산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장난감으로 살 주린이로서 수 있지 정말 않을까. 궁금한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네.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좀 잘 나갔었던 걸로 그쵸.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런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타격이 없을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일단은 주의해야 할 우리는, 것들 없을지.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가 상반기에 네. 좋았던 거는 미국 수출이 좋았고 특히 이제 뭐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잘 나갔기 때문이고 수출이 많은데 환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차로 넘어오면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거기서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지 않은 배터리를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퍼져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약간 뭐 앞서서 이제 투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네. 사실 뭐 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전기차 이제 스타트업 다들 아시는 루시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예, 미국의 루시드라는 기업인데 이 루시드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이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월가의 기대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물론 뭐 중국 전기차냐 한국 전기차냐 뭐 다들 뭐 좋아하시는 전기차 사시면 되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과거에 이 생산량이 항상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분기가 들어오고 나서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 자체도 인도량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전체적인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 파이 전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뭐 한국차나 뭐 중국차나 뭐 테슬라나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기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예,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기업에 향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차후차층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대화창에서 소카가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 렌트카를 다 중국차로 바꾼다면 가능성 또 높죠. 예, 네. 산업에 대한 재편 이런 거에 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실제로 그 미국의 허츠 네, 그 렌트카? 테슬라가 정보점을 찍을 때 그 네. 뉴스로 갔었죠. 허츠가 이제 뭐 그런 전기차로 이런 거를 바꾼다 했다가 또 철회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런 산업에 대한 시발점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차의 역습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메리트가 있는 부분, 가격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전기차가 무조건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보에 대한 이슈,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침투하고 무언가가 확 날개를 사실 돋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이 줄다 보니까 재고가 준 것도 있어요. 이제는 할인을 더 안 해도 되겠구나는 안도감 때문에 생긴 건 사실인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저게 차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은 건 알겠는데 그게 또 V자 반등을 또 얘기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장밋빛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입 다 물어봤죠? 네. 궁금한 건 다 해결됐죠? 네. 중국 전기차 잘 됩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런치 토크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중국 전기차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고 하네.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쉽지 않겠다. 현대기아차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런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주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현대오토에버 리포트, 삼성증권의 삼성 SDI 이슈,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다룬 대한항공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세 리포트 모두 종목 관련 소식인데요. 평소 관심 있던 종목이 있다면 말똥말똥 생기발랄한 눈으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현대오토에버로 출발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SDV 전환 가속화로 인한 성장 주목이라고 제목 달아주셨는데요. 어제 현대오토에버 코스피 시장에서 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관련된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들이 241선 회복하면서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되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번 리포트에 관련돼서도 사실 뭐 실적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조금 더 크게 언급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하회를 했어요. 여기서 하회됐던 이유들이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여기는 IT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사업 포지션을 두고 있는데 네. IT 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그 납기라는 것들이 지연될 수 있죠. 그렇다면 네. 실적이 1분기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지연이 되면 2분기로 실적이 이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분기에는 IT 부분의 실적 일부가 2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에 여기서 예상보다 조금 감소됐던 수치가 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2분기 당연히 더 좋아져야 되죠. 네. 1분기에 못했던 부분이 2분기에 땡겨져 왔으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이 단가 협상, 공급 단가에 관련된 협상들이 조금 더 늦어지면서 이게 2분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상분은 다시금 3분기로 이연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여기 리포트에도 좀 상세적으로 네. 기재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 부분이에요. 현대차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IT 사업 부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전환을 가속화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안에 관련된 모든 부품 그리고 탑재될 수 있는 전장화 이슈 안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네. 가장 큰 수혜주이자 뭐 선봉주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었고 근본 1월 달에 개최됐던 CES 2024에서도 현대 오토에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됐다는 점.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뭐 현대차가 궁극적으로는 완성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이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들 그리고 여기를 전환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들을 현대 오토에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에 관련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정도 증가된 8,333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을 470억 원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9%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리포트 말고 지금 증권사 시장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 부분은 한 3%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확정 실적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마 네. 여기에 관련된 수치 오류들은 또다시 실적의 이연 효과로 인해서 1분기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3분기로 다시금 이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 우리가 여기서 보는 리포트 핵심은 실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리고 사업 잘하고 있는데 매출 인식이 1분기에 조금 덜 됐고 이게 2분기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단가 인상분이 3분기에 될 것이기 때문에 2분기에 다소 미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리포트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성장성의 제한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상반기에 반영되지 못했던 IT 단가 상승분이 좀 하반기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라서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매출 규모를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좀 볼 때 네. 너무 단어들도 어렵고 맞아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잡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실적의 훼손이 있는가,
네. 실적이 훼손이라는 건 장사를 잘 못하나?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장사 잘하고 있는데 결산이 이번에 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보다 더욱 기대되는 하반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 현대오토웨이버가 2분기의 기대치를 소폭 못 미칠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좀 감안을 해보면 현대오토웨이버가 주가 조정을 줄 때 좀 모아가 봐야지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그룹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SDV의 가속화. 그래서 CES 2024를 기점으로 한다면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신차를 출고할 때 여기에 주력되는 어떤 이 전장형 부품의 비중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최근 3개년간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포션이요. 17%, 그다음에 그 다음의 연도가 한 19%, 그다음에 올해 1분기 기점에서 한 21%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저는 향후 한 3년 이내에는 전체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포션이 한 45%까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파이는 차량용 전장화 가속화에 따라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탑재 비중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더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주력 차종인 이 차세대 내비게이션의 어떤 이 적용이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는 좀 미흡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신차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좀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는 차세대 내비게이션의 탑재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내년도에 신차 라인업들이 좀 더 다양해져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탑재되는 이 차세대 내비게이션 어떤 적용량들이 더 커지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V가 확대되는 그런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현대 오토에버가 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본다고 한다면 언제쯤이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오른 거 없어요. 작년 9월 12일이 26만 3천 원, 52 신고가 영역 안에서 최근에 뭐 한 14만 원대까지 주가 좀 밀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4만 원대 바닥권 그리고 한 15만 원대에서 계속 지속한 좀 행보를 좀 보였다가 최근에 241선인 한 16만 원 선을 좀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에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 조정이라는 게 뭐 1% 빠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뭐 한 2에서 3% 정도 이상 주가 좀 하락을 한다면 저는 현대오토웨이버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현재 구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 관련된 이 리포트 한 줄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맛집 실적 웨이팅 할 것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맛집 정말 좋아하는데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이라는 제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왜 하향 조정된 걸까요? 우선 뭐 1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제가 갑자기 종목 생각이 좀 안 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테슬라는 인도량이 늘었는데 배터리셀 3사들 주가 하향치들은 좀 더 커진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큰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5월 달에 배터리 출하량,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들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니 중국은 비약적인 성장, 거긴 뭐 캐짐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성장이 둔화가 됐다. 근데 둔화가 된 게 전 세계적으로 둔화가 된 것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그러니까 북미의 경우에는요, 이 QOQ죠. 그러니까 5월 전 분기 또는 뭐 전월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 출하량이 더 늘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가 출하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는 어디에 출하량 비중이 많냐? 유럽향 비중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좀 지난해 뭐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해서 그나마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그래도 비약적인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P5 그리고 P6라고 불리우는 유럽의 이 프리미엄 자동차,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이 배터리 출하량들은 좀 증가됐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2분기에는 소폭 감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반영이 좀 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럽의 OEM 중심의 판매가 부진되고 있고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도 소폭 감소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 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 좋다 보니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현상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나빠진 것이 아니라 네. 1분기 대비 2분기가 더 좋아지진 못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가 더 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2분기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차량 인도량이 뭐 시장의 컨센을 상회해서 뭐 굉장히 뭐 주가가 8거래일 뭐 9거래일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하니까 굉장히 좀 착시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초기 컨센이 뭐 인도량이 한 45만 대를 추정했는데 44만 6천 대를 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실적 컨센을 하회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진 상태에서 소폭 상회를 하니까 이걸 사실 이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전체적인 어떤 이 전기차 업황의 부진은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3분기를 기점으로는 출하량이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을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하고 좀 있습니다. 희망찬 소식들도 네. 들어보고 싶어요. 보니까 또 확정은 아니지만 최근에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의 삼성 SDI가 대규모 ESS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네. 네, 이런 희망찬 소식들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수급 이슈는 좀 부각이 됐는데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ESS 부분은 두 가지 트랙으로 봐야 돼요.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ESS 그리고 대형이죠. 근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전력 수요, 전력 수급이라는 이 시장의 화두, AI 산업이 확장되고 있고 글로벌 전력기기라든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은 또 ESS예요. 네. ESS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전기는 흘러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조그만 소형 배터리에 담아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시설을 통해서 여기에 네. 전기를 비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상시 가동 전원을 저장했다가 적수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의 어떤 순환 안에서 이 저장을 통해서 사실 전력을 효율화한다는 관점에서 이것도 전력 인프라의 어떤 대안으로 좀 지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ESS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는데 전체 매출 포션을 보면 여기 뭐 리포트에도 좀 나와 있지만 네. 중대형 전지 매출은 전체 매출 한 17% 비중밖에 안 된다. 이 말은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에 관련된 어떤 이 업황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ESS의 어떤 약진의 성장은 삼성 SDI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결이 좀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의 성장은 좀 저는 고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시되어 있는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에요. 네. 네, 지금 흐름대로라면 목표 주가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의 50만 원 주가 저는 지금도 50만 원 미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주가는 저는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뭐 50만 원이라는 이 목표 주가는 솔직히 저는 중장기 관점의 목표가라고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네. 단기적 목표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업황에 관련된 캐즘 이 부분이 사실상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트리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의 변화, 그래서 유럽에서 차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두 번째는 네. 금리 인하죠. 그래서 그 유럽은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9월에 미국에서도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차량 판매량의 어떤 연동 효과를 좀 주목해 봤을 때 한 5% 정도의 차량 판매량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연내 이외의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가 된다면 차량 판매량은 증가될 수 있고 여기에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겠지만 내년도 합작 공장의 가동들이 본격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개월 선행 지표를 감안해 보면 올해 9월을 기점으로는 2차 전지 셀업체의 경우에도 주가를 충분히 추세 전환하고 수급도 크게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희망찬 날들이 오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삼성 SDI 소식에 대한 리포트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그쵸. 너무 종목 하나에만 매진하다 보면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근데 또 결국은 숲을 보기까지의 그 조바심이 있으니까 네. 빨리 좋은 실적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관련 소식 다뤄볼 텐데요. 요즘 성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제 7월 말에 강원도 여행 간다고 네. 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한항공 소식은 어떤 게 준비돼 있을까요? 우선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가 지수는 뭐 상단에서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도 지금 과열권 초기까지 좀 올라온 상태인데 다만 전반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들을 보면 항공주가 굉장히 못 올랐어요. 네. 그런데 팬데믹도 끝났고 사실 여행의 어떤 이 자유화 때문에 중국 관광객도 많이 회복이 됐고 전반적인 여행 수요도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봤을 때 거의 다 회복을 했거나 회복하지 못했던 일부 노선도 70%대까지는 다 회복을 한 셈이죠.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네.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불확실성들이 한 최근 3년간의 주가 상승 탄력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상승 여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셈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연내 마무리된다. 즉 합병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유럽의 경우에서도 지금 독점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화물 항공 부분, 네. 화물 노선 부분을 유럽의 이 화물 노선과 너무 이 과점 형태로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우리 화물 사업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뭐 네. 유럽에서도 그래 화물 사업 부분 내놓고 네. 일부 유럽 노선 핵심 노선 몇 개 내놔라. 그럼 승인해 줄게라고 해서 유럽의 주요 노선 몇 개를 티웨이 항공이 가져가게 되고 네. 화물 사업 부분은 현재 에어인천이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미국에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8월 달에 승인이 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월로 이연되게 됐던 부분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이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미주 노선에 대한 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부 노선에 관련돼서 슬롯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슬롯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운수권, 노선을 내놔라. 네. 그럼 우리가 뭐 LA 가야 되는데 LA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슬롯을 양도하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있었고 대한항공이 이를 부인했어요. 이런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노선에 관련된 이슈는 없었다라고 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뭐 미국 노선은 충분히 저는 승인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올해 10월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하반기에 실적 기대치들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부분에서는 한 9.8% 정도 증가는 좀 예상되지만 이익은 전년 동기와 좀 유사한 수준을 좀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2분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절적인 비수기. 우리가 4월, 5월, 6월 여행 잘 못 가죠. 안 5월의 가죠, 잘. 경우에 뭐 네. 연휴가 껴있다면 뭐 동남아 노선보다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노선 같은 단거리 노선에 대한 이 여행객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노선에 대한 효과가 일본과 미주 노선은 좀 더 컸었고 그 이후에 뭐 동남아 노선의 경우에는 사실 뭐 수익성들이 뭐 크게 뭐 작용하지 못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목해볼 포인트가 3분기는 뭐죠? 계절적인 성수기. 네. 그래서 가장 항공 운임이 비싼 시기에 좀 돌입했다는 것은 대한항공의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이제부터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10월에 미주 노선에 관련된 네. 합병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 기대감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요약 정리까지 네.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항공 이제는 더 멀리, 더 높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멀리 또 더 높게 날아오르길 응원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삼성 SDI, 대한항공까지 3가지 소식으로 알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점심에 오르는 종목들, 이슈가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공략주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금은 제가 바로 팔로우업은 못했는데 사조그룹주 관련해 가지고 오르는 이유, 사실 다른 경제방송 그리고 저희도 포함해서 네. 얘네 왜 오르지? 주포가 올리나? 세력이 올리나? 무언가 멱살 잡고 리포트 때문에 오르나? 사조그룹주가 오르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졌는데 네. 그 오르는 명확한 이유를 알고 계신다고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죠? 드립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재미없죠. 바로 바로 그냥 나왔어야죠. 예. 이거 사줘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하려고요. 네,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다가 이유 없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어요? 솔직히 보세요. 네. 작년 영업이익이 1,286억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예, 시총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도 1조가 안 돼요 아직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냐면 440억 나왔습니다. 네. 곱하기 4를 하면은 1,500억, 1,60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오.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언더다. 그럼 당연히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누구든 와서 붙어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리포트 효과까지 딱 나오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왔고 또 하나 뭐 김밥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김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밥은 너도 사줘 나도 사줘 다 할 수 있는 김밥이다 보니까 사조 대리만 김밥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 말고 구조가 특히 이제 어떤 가공식품 쪽에서 강자의 모습들 나오고 있고 거기다 쭉 짜보게 되면 또 그 유지류가 뭔지 아십니까? 유지류. 예, 제가 유지거든요. 와우. 맞죠? 네. 기름 맞죠? 드립을 철저히 방어하시네요. 네. 유지. 예. 저 유지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려고 지역 했더니 유지.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네.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지류 쪽에서 보통 저희가
만약에 이제 치킨집에 가면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치킨통을 이렇게 쭉 기름으로 쌓아놨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대부분이 해표, 네, 아니면 사조 대림 거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꽤 괜찮거든요. 탄탄한 쪽이죠. 약간 B2B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영향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일단 좀 쉬겠죠. 근데 더 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려 가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있는 거고 네. 오를 만한 근거를 찾자면 펀더멘탈적으로 본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조 관련해서 몇 개들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먼저 점검하면서 두 분께 짧게만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은 내려왔어요. 아까 0.5% 상승이다가 0.03%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860포인트.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장 자체, 지수 자체, 대형주 자체는 살짝 매기가 없는 느낌이 있고 현대차가 그리고 밸류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져서 3%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보합권에서 그냥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까지 코멘트를 들어본다면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사실 어제는 키 맞추기 느낌이다 이런 게 좀 강했거든요. 네. 사실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은 사실 둘 다 좀 보합권이라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 조금 경계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옵션이라던가 이런 포지션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상방을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눌러주면서 좀 그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사실상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현물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이제 선물과 매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이 흐름은 어제는 약간 키 맞추기 느낌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경계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차별화가 대세입니다. 아시아 시장도 차별화입니다. 일본은 신고가, 그리고 또 중국은 신저가는 아니지만 네. 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여기도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솔직히 밸류업 가는 거 좋습니다. 네. 밸류업이 빠져야 중소형주가 살아납니다. 그게 어. 조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잘 가던 저희가 기존의 수출주라고 했던 뭐 전력설비, 거기다가 화장품, 음식료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전력설비가 쫙 올라갔을 때입니다. 네네. 그럼 반대로 죄송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게 좀 조정을 나와줘야 나머지 종목들이 확산된다라고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은 계속 눈치 보면서 키 맞추기 이거 나오다가 눈치 보기가 계속 심한 가자미 장세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눈치 보다가 네.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가자미 광어 장세. 광어 장세, 네. 대광어 장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라님께서 김 대표님 밸류업이 빠져야 중소형주가 산다 맞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간 거 그리고 밸류업이라고 하지만 KB증권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이게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더 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만 원 전에서 조금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게 가는 장세가 또 펼쳐져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좀. 네? 살려주세요 좀.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중소형주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개인들이 뭐 대형주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또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살아야 됩니다. 잔잔바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잔잔바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순서 첫 번째 순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또 워싱턴에 또 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살펴봅니다. 30조 원전 발표 임박 원전주 랠리 이번엔 진짜냐? 원전주 오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체코 원전 30조 원짜리 발표 임박 원전주 동반 강세 요 이야기가 1시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일입니다. 오늘 9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체코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사실상 이걸 발표하면 얘네들이 수주 따는 거라고 보면 맞는 것 같고 원전 프로젝트 30조 원이 육박했다. 원전 관련주 일제히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회의 때문에 또 이제 워싱턴에 가 있는데 거기서 체코 정상을 만납니다. 체코 정상을 만나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 협력도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요거 뭐 난 원전 모멘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투전. 원전, 투전, 예. 쓰리전?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네, 것 같다. 오케이 원전, 투전, 쓰리전. 예. 자 그러면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모멘텀을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지. 네, 일단 뭐 나토 관련된 쪽의 이슈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네. 배경부터 보게 되면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SMR, 뉴스케일 파워죠.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안 가? 라고 했던 부분들이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들로 이제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다들 이것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걸로 보여집니다. 웨스팅하우스. 예, 솔직히 껍데기.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냥 겉에만 있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시공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 받았는데 그냥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맡겨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번거롭고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아마 지금까지 수주받은 것 쪽에 직접적인 물량들을 한국 쪽으로 넘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게임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즉 그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얼만큼 이제 계약이 나오겠죠. 근데 그쪽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한국의 실질적인 업체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진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뉴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번에 나오는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열심히 대통령께서 활동하는 결과에 따라서 뭐 변화가 나온다. 네. 기대감들 또 이제 17일 날 나오는 기대감들 이거는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수주했다. 그럼 주가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상한가 그다음 날 뭐 20% 네. 안 그럽니다. 예, 단기 세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주했다라는 쪽은 기대감에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수주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최소 반은 팔자. 네. 이렇게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게 루마니아. 루마니아. 예, 또 있고 거기다가 잉글랜드. 잉글랜드도 예. 있습니까? 예. 좀 축구를 좀 잘 못하더라고요. 잉글랜드요? 예. 4강 갔는데? 상 갔는데 네. 예전에 잉글랜드가 아닌 그래도 원전은 우리가 수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와 상관없이 축구랑 원전은 상관없고. 원전은 우리 거. 네. 네. 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기대감이 남아 있기 네네. 때문에 추가로 만약에 또 새로 나왔다가도 좀 흔들렸을 때는 또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네. 17일 자체는 셀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생각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자. 빙고.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원전 어떻게 사실 이거는 전략적인 접근이 문제인 거지 기대감은 뭐 있는 건 아니까. 뭐 사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아무래도 체코 수주 결과가 발표될 때쯤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좀 그 뉴스케일 파워 주가 보면서 미국 네. 주식 그거 보면서 이게 약간 2차 전지 초반 느낌 아니냐. 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SMR이 이제 가볍게 볼 게 아닌 게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랑 이 SMR이랑 엮여요. 뭘로 엮이냐면 ESS랑 같이 엮이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은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땅덩어리가 일단 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좁잖아요. 근데도 지금 보면은 그런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땅이 그렇게 넓은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충당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소형 모듈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에너지 공급 공백. 네, 그렇죠. 뭔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서버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1년 내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수소 연료전지 그 관련된 고체 산화물 관련주들을 움직였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체코에 대한 이슈에 집중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SMR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목하고 있는 이 SMR 저는 분명히 빅테크 기업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체코 이슈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움직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거대로 수익을 챙기시고 이제 미래로 멀리 봤을 때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지금 원전주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기엔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종목까지 주신 다음에 우리나라 국장에서 요걸 가지고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됩니까? 뭐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움직였다가 살짝 좀 약한 한정 KPS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묵직했지만 괜찮은 자리에서 좀 변하는 것들 찾아보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쪽은 똑같습니다. 거의 두산에너빌리티 보면서 움직임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효성중공업 호성중공업.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전력기기 쪽이 있죠. 변압기 쪽이 있는데 생각보다 전력기기 종목들 다 여기 와 있는데 얘 혼자만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회사 분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원전 인증받은 또 전력기기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덜간 전력기기 플러스 원전 모멘텀 갖고 있는 쪽은 효성중공업이 아니겠느냐. 예. 좀 거래만 싫어지면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사실은 공통분모가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라는 큰 키워드 사이에서 네. 뭐 친환경 에너지도 있는 거고 ESS도 있는 거고 거기서 전력 설비에다가 원전까지도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원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효성중공업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할 거면 두빌을 가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이조호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사실 이제 대장주 봐야 돼요. 왜냐면 대장주 봐야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최근에 올랐던 대장주들이 다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잔잔바리들이 요즘에 가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원전 쪽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하게 되고 앞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갈지 진짜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격을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봤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싶다. 그럼 저는 그나마 좀 볼만한 게 우진엔텍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주들 중에서 최근에 좀 힘이 강한 중소형주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추세가 좀 살아있네요. 네, 아직 추세 자체가 상장하고 나서 사실 좀 눌렀다가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렸다가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우진엔텍 쪽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대형주들 보신다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낫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거면은 대장하자. 그리고 조금 더 변동성을 노려볼 것 같으면 우진엔텍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전력설비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네. 번째 주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 에너지, 요거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전력설비주, 짜릿한 주가 시작. 오늘 전력설비주들이 HD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전력설비가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꺾여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뚫어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남아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는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요. 이조원 본부장님, 전력설비주 짜릿한 주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고 베팅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이거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캐파 자체가 이거 여기서 끝날 캐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하나씩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멈췄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뭐 여기서 멈춰야 되냐 이런 자리가 아니라 더 봐도 되는 자리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기화 비중 추이 전망인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송 그다음에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여러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전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모든 산업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많이 내연기관차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지만 네. 포르쉐 같은 경우도 이제 내연기관차 없애고 전부 다 전기차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운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전기차로 전환되는 이런 화석
연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모습을 나오고 앞으로 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도 보면은 앞으로 2025년 2050년 너무 멀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저 석탄이나 석유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앞으로 이런 신재생으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써질 것이다. 그리고 수소라던가 신재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전력 설비가 지금 여기서 상승이 많이 나왔고 잠깐 쉬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지 저는 다음 도약을 위한 약간의 조정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는 저는 봐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전력 설비주. 그러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있고. 아니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네. 계속 신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은 사실 뭐 논외고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오늘 또 그거 나왔잖아요. AI 핵심 전력 ETF. 그래서 오늘 또 공교롭게 오늘 그 미국 인프라 관련 ETF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ETF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LS 그룹주들하고 효성중공업하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비중 자체가 LS 쪽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LS가 또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쪽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정고점 분명히 뚫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전력 설비주 네. 좋게 보시는지 아까 효성중공업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정고점도 다른 잔잔바리 종목들도 좀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 자꾸 왜 제 호를 부르십니까? 예. 잔잔바리. 예. 깜짝 놀랍니다. 네네. 예. 근데 일단 전력 설비주 볼 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어차피 물량 이제 다 꽉 받았고 쇼티지다 보니까 물량을 보내는데 지금 배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상운임이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되는 비용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근데 어제 나왔던 것처럼 SCFI가 지금 중국 쪽에서 SCFI가 2월달 선물이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제 좀 정점 아니냐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2분기 살짝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렛츠 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붙으면서 움직이는 또 섹터로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긴 하겠지만 패턴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잔잔바리는 일진전기 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계속 횡보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래만 좀 터져주면 위쪽으로 탁 튈 모습이 아닐까 네. 싶어서 재룡전기 이렇게 움직이기 전 모습인 것 같아서 차라리 노린다 그러면 우리 일전이 네,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얘네들이 지금 기를 모으고 있는 패턴이고 튄다면 위쪽으로 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일진전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HD 현대일렉트릭 큰 거 하려면 그거 대장을 하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가장 좋게 보시는 이 전력 설비주 네, 저는 LS 일렉트릭 좋게 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왜죠? 네. 이 LS 일렉트릭이 사실 뭐 그 초고압 변압기 관련해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미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LS 일렉트릭을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배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배전 사업의 1위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송전이라던가 변전 이거보다 배전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만약에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변전소에 갔다가 그게 송전이고 그럼 변전소에서 다시 이제 실제로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배전이거든요. 그럼 그 배전을 함에 있어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배전하고 분전하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전 배전 시장이 훨씬 더 앞으로 크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 만들어질 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 북미에 이러한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슈나이더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LS 일렉트릭이
그런 배전 솔루션, 통합 배전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는 부각이 있고 미래에 이쪽으로 저는 더 평가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 빨간불을 켜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노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인사이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아까 살짝 얘기를 했지만 조정 끝 다시 상승 발동 거는 음식료주. 여기도 전력 설비랑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료주도 불을 뿜었고 지금 한 20% 정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면 아직 매기가 남아 있다면 어떤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발제를 해주셔서 음식료주 어떤 부분에서 스토리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발제발 제발 올라갔으면 발제 발제발. 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종목 중에서 대장주라고 하는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올라가는 겁니까 빠지는 겁니까? 우리 앵커님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하하하. 애매하네요. 예? 네. 예, 그냥 느낌이 오죠. 네. 네, 쉽게는 안 밀린다. 아하. 예, 뭐 무슨 뭐 빠질지 올라갈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쉽게는 안 밀리겠다. 쉽게 안 밀린다. 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차하게 되면 또 턴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많이 사느냐? 예, 최근에 흐름들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저 시뻘건색으로 올라오는 게 누굴까요?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이쪽은 기관들이 있는 거 다 갖다 팔고 있고, 예, 외국인들은 계속 꿋꿋하게 비싸도 모멘텀 있다 붙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그러면 저희가 K푸드라고 하는 쪽에서 그냥 다 잊고 다시 그냥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한국 K푸드에 대한 구글 트렌드, 예, 구글링을 하면서 검색을 많이 하는 거. 한때는 일본 일식이 좀 고급의 대명사였었죠. 네. 아직도 뭐 사케, 스시 되게 고급 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서 정치돼 있네 검색량은. 그런데 가운데 쪽 중국 음식 이제 탕수육, 팔보채 이런 거 안 먹어. 마라탕, 탕후루. I hate. 예. 아. 네. 검색어 빠지죠. 네, 빠져요, 빠져요. 예,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탕후루 이런 예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탕, 후루루. 예, 참. 아니 예. 맞춰드리는데도 제가 딜 좋아가지고요. 예, 이런 중국 이런 어제 들이 중요한 건 중국 음식이 빠지고 있다는 빠지고 겁니다. 있습니다. 검색어에서. 예. 자 여기서 예. 2, 3년간 쭉 올라가는 쪽은 어디입니까? 한국 음식. 한국 음식입니다. K푸드. 이런데 실적이 빠지겠습니까? 이야. 수출 안 꺾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때 왜 또 화장품에서 보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네, 화장품에서도 중국 가지고 저희가 한 2010년대 중반 때 계속 좋았다. 근데 중국 쪽 수출은 쭉 하고 꺾이고 그거를 대체하는 쪽이 미국이 나옵니다. 어허.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단순히 시장만 하더라도 미국이 훨씬 큰 거겠죠. 네.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우상향 그리고 크로스가 나면서 위쪽으로 쭉 나온다 그러면 북미 쪽에 성과 내는 업체들 쪽으로는 훨씬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 수출까지 환율 괜찮죠? 요즘 같은 때 환율 좋게 되면 수출하는 업체들은 훨씬 더 좋은 이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식음료 관련해 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또 언짢으실 수 있지만 네. 저 얘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벌써 삼양이 7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갈 때도 네. 또 반영됐던 얘기고 새로운 거 그렇죠. 없습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전고점 뚫고 가려면 새로운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을 좀 받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이라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실적.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알고 있던 수준 잘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처럼 훅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2차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 스토리도 좋지만 센티멘털적인 거 플러스 펀더멘털적으로 숫자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사님께서 진짜 제리 형의 고급 인사이트 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진정성 있게 다음에는 이제 불닭을 드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종호 본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진짜 솔직하게. 저는 새로운 접근을 좀 해볼게요. 네. 남들 얘기한 저는 김치 관련주 한번. 김치 관련주? 왜냐면 라면 잘 팔리잖아요.
근데 라면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단무지도 있지만 야, 김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라면은 김치를 먹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그렇죠. 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닭볶음면이랑 삼양식품이 저렇게 갔는데 그렇죠. 김치 관련주는 가다가 지금 꺾였어요. 꺾여버렸어요. 네, 이거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또 이게 있잖아요. 파리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파리올림픽.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대기업 분들이 그 CEO 분들이 광고를 또 열심히 할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요게 2분기에는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 아까 트렌드 보여주셨는데 네. 구글 트렌드가 지금 한국 음식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에 뭐 김도 있고 냉동김밥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뭐 불닭볶음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김치 관련주를 한번 보자. 오케이. 네, 저는 김치 그렇게 관련주가 뭐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뭐 알고 계세요? 종갓집. 그거 있어요? 어디예요? 예, 네, 그게 어디예요? 몰라요. 대상. 아, 대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또 공교롭게 특정 뭐 언급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부담 특정 안스러워요. 정치인과 또 연결고리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뭐 그걸 굳이 엮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대상 청정원도 있고 종갓집도 있는데 청정원이 김도 팔아요. 그리고 종갓집. 그래서 저는 그 김치가 지금 미국 쪽에 종갓집 이 김치가 많이 입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CJ보다 더 많이 입점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한번 뭔가 지금 뭐 예를 들어 BTS가 뭐 거기 너튜브에서 김치 한번 먹어주면은 그렇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아. 이게 그런 효과. 왜냐면 라면이 지금 인기몰이 하고 있고 네. 그럼 라면과 그럼 외국인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도대체 라면이랑 뭐랑 곁들여서 먹지? 그래서 나중에 부각을 한번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상 저는 좀 참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김치 말씀도 해주셨고 파리올림픽에서 마크롱이 갑자기 신김치. 아 나는 김치 싫다. 신김치 최고. 마카롱을 전라도 먹어야죠. 네? 마카롱을 먹어야죠. 아 마카롱이요. 마크롱이 마카롱.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그 또 정치 모멘텀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지금 당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대상이 거기에도 모멘텀을 또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 할 거면 조금 더 아이의 테마성으로 가서 예, 좀 그냥 노려보자라는 노려보자 한번. 가벼운 접근. 하지만 또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럼 결국은 대표주랑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삼양? 삼양이 가야 나머지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삼양.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식료주 다시 한번 발동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발표 임박 30조 원이 진짜 터질 수 있을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 전력 설비주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지, HD 현대일렉트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음식료주 K푸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숫자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공략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후장까지 볼 수 있는 공략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안 가더라도 정말 얘네들은 괜찮다.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LS 일렉트릭과 하나오션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쭉 했던 거랑은 또 다른 섹터의 이야기여서 네. 하나오션.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일까요? 뭐 계속했던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죠. 예, 그렇다고 주가가 간다고 뭐 어떤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잘 버팁니다. 이런 자리들 버티고 나게 되면 쭉 올라오고 버티고 나게 되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자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부담 없이 들어갔다가 지난번 약간 저점대를 거래가 터지는데 밑으로 간다. 짧게 손절 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움직이고 지난번처럼 탁 전환한다. 10%는 보장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왔던 것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방산 쪽에 대한 접근들 이게 충분히 나온다라고 계약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쭉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단 2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아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맞춘다 그러면 그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쭉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변화 흐름들 보시면서 1차 목표가 33,000원대 중반대 예. 지난번 고점대 한 36,000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목표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29,0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6,000원 잡아주셨고요. 업황 개선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고 미국의 필리조선소 여기도 인수를 했고 미국 방산에 대한 MRO 역시나 이제 미중 분쟁이 있고 또 결국 고립주의로 가면 네. 바이오도 그렇고 뭐 다 대부분 이제 조선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살아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방산 MRO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목표가 36,000원, 손절가는 29,000원이라는 거 하나오션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종목 LS 일렉트릭을 아까 살짝 띄워드렸는데 뭐
뭐 아까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단 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말고 다른 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산에 변압기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 변압기 관련 캐파가 2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KOC라는 KOC 전기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노리고 있는 게 배전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배전 변압기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가 지금 LS가 노리는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전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지금 LS 쪽은 이런 배전 쪽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5월 29일 날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눌렸어요. 눌리고 네. 나서 지금 2달 동안 박스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더 이상 이 가격대만 안 팔고 지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여기서 횡보를 조금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한번 나오면서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24만 원 돌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배전반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LS 일렉트릭의 2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해보고 물론 하반기 실적도 당연히 기대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고점 매수가는 일단 제가 아침에 해갖고 20만 원 이하로 했는데 뭐 지금 사실 매수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 61평선 부근 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21만 6,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전고점이 24만 원, 24만 4천 원인데 전고점 전으로 목표가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24만 4천 원에 딱 저렇게 저기 딱 정해놓으면 네. 누군가 반칙해갖고 먼저 팔아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는 좀 애누리 같은 느낌이랄까. 애누리. 네, 한국인의 왜냐면 정.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럼 우리 25만 원을 팔자. 그럼 누가 반칙 써서 항상 밑에서 팔아요. 죄수의 그러면 딜레마처럼. 네, 거기에 아하. 안 찍고서는 아우 나는 못 팔았는데 이렇게 될까봐 약간 애누리를 줘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네. 목표가도 23만 5천 원을 팔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24만 원. 알겠습니다. 초코파이네요. 초코파이 예. 정으로 가는 겁니다. 네, LS 일렉트릭 자, 초코파이. LS 일렉트릭과 한화오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남아서 두 분의 이제 오후장까지 오늘 장은 이렇게 보내자라고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김민수 대표님 한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살짝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장세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관점들 이용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 쪽에서 종목들 턴하는 거 계속 또 체크를 하시고 그 전에 강했던 기존 주도주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또 화장품 쪽이나 네. 그리고 또 전력기기 또 음식료 이쪽에서 기회 찾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마지막에 이제 화장품, 뭐 조선 방산, 거기다가 뭐 식음료 뭐 이런 것들이 불을 뿜었었는데 네. 다시 한번 그 비슷한 메모리가 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하반기에는 전력기기, 전력 설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렇게 세요? 네, 지금 뭐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이게 옛날에 우리가 불닭볶음면 이렇게 팔릴 줄 알았어요? 네, 몰랐죠. 몰랐어요. 야. 근데 이것도 지금 조짐이 약간 불닭볶음면 저리 가라 조짐이에요. 찌릿찌릿하죠? 네, 찌릿찌릿 약간 그 전력 설비. 피카츄가 막 와, 피카하는 것처럼 피카 라이시 돼버렸어요. 그런 거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와, 이거 이거는 위로 그냥 못 참겠는데.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다시 한번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반기에는 어떤 애가 주도 섹터로서 대장이 될까라는 거를 계속 찾고 있는 7월 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또 인사이트를 잘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잘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함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이주호 본부장님이었고요. 맛점하시고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에 좋은 정보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